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원책입니다. 이기는 망명방송입니다. 화요일 저녁이군요. 살다 보면 참 이상한 규제가 많습니다. 그중 하나가 일방통행이죠. 이민도로가 좁아서 한 방향으로만 차를 운행하도록 한 것인데 안전을 위해서나 또 소통을 위해서나 사실 꼭 필요하고 또 편리한 제도입니다. 서울에서 아주 오래된 골목은 말할 것도 없고 일방통행이 아주 많죠. 그런데 서울처럼 오래된 도시인 동경, 도쿄에 가보면요, 이민도로는 거의 다 일방통행이더군요. 그런데 조그만 그 이민도로를 걸어보면 참 많은 걸 알 수 있습니다. 새벽에 자기 집 앞 골목길을 빗자루로 쓰는데 대부분 제 집 앞으로 쓸어먹더군요. 이 눈을 쓸 때도 그랬습니다. 우리와는 좀 반대죠. 이 두 번째는 이민도로가 참 합리적이라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이방인인데도 별 헷갈리지 않게 만들어 놓았죠. 그 두 점이 우리와 달랐습니다. 우리는 일방통행이 이상한 곳에 이상한 방향으로 만들어진 것을 너무 자주 봅니다. 일방통행이 현장을 모르는 공무원들이 탁상에서 건 것이라면 많은 문제를 발생시킬 수밖에 없죠. 마치 도로 이름처럼 말입니다. 지번으로 되어 있던 옛 주소를 현대화한다면서 길 이름으로 표시한 새 주소로 바뀌자 많은 사람들이 느꼈던 문제입니다. 길 이름이 워낙 생소하다 보니 주민들도 무척 낯설어 하고 시행한 지 꽤 된 지금도 자기 집 주소를 모르는 분들이 아마 절반은 될 겁니다. 그렇다면 공무원들은 왜 길 이름을 함부로 붙였을까요? 물론 길 이름을 정할 때 아마도 무슨 위원회 같은 게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도 길 이름은 대부분 말단 공무원들의 자의에 의한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위원회는 형식적이고요. 그렇지 않으면 이렇게 멋대가리 없고 의미 없는 길 이름으로 서울 전역이 도배됐을 리가 만무하겠죠. 그런데 한번 정해진 길 이름은 절대 바꾸지 않습니다. 그러니 시민들은 오래오래 이 어색하고 낯선 길 이름의 주소에 살게 되는 것이죠. 자, 서두가 길었습니다. 오늘 문 대통령이 국회를 찾아 시정인설을 했죠. 대통령의 시정인설을 들으면서 저는 바로 이 일방통행을 느꼈습니다. 너무나 합리적이지 못한 일방통행 말입니다. 어제 말씀드린 대로 대통령은 공정을 강조하면서 역시 제도 탓으로 돌리더군요. 제가 헤아리진 않았지만 언론은 공정이라는 단어를 무려 27번이나 썼다고 합니다. 작년엔 10번이었는데요. 마치 대통령과 권력은 아주 공정한데 국민은 불공정으로 오염된 집단처럼 느끼게 말입니다. 앞구는 오늘 연설이 주 목적으로 보이는 공수처법 통과를 당부하는 장면이었습니다. 이 대통령은 권력형 비리에 대한 사정이 있었다면 국정농단은 없었을 거라고 말했습니다. 이 박 대통령 국정농단을 바로 이 공수처가 없었기 때문에 벌어진 것으로 말씀하시더군요. 그래서 공수처법은 공직자를 긴장시키고 청렴하게 하고 또 건강하게 만든다고 말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심지어 공수처법 대신에 다른 대안이 있으면 내놓아 보라고 야당을 다그쳤습니다. 자, 또 문 대통령은 확장적 재정정책을 말하더군요. 확장적 재정정책. 예, 제가 어제 말씀드린 대로 초거대 예산 513조 5천억을 통과시켜 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대통령은 노골적으로 빚을 쓰겠다고 나왔습니다. 국가 부채가 늘어도 내년도 국가 채무 비율은 GDP 대비 40%를 넘지 않는다고 장담하더군요. OECD 평균 110%에 비해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낮은 수준이고 재정 건전성 면에서 최상위 수준이라고 했습니다. 40%라면 그럴 수 있죠. 그러니까 아직 우리 재정은 건전하니 국채를 발행해서 세금으로 일자리를 만드는데 그리고 복지에 또 북한 평화에 쓰자는 주장인 겁니다. 참 듣는 일을 아연하게 만드는 말씀을 하시더군요. 정부 부채와 국가 부채를 아직도 구분하지 못하시는 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정부 부채라면 모를까? 우리 국가 부채는 GDP의 40%가 아니라 100%를 이미 넘었습니다. 제 계산은 그렇습니다. 우리 중앙정부 부채만 하더라도 벌써 700조를 넘었죠. 이건 정부 부채입니다. 게다가 문재인 정부는 예의 확장적 재정 정책을 펴고 있어서 문정부 스스로 임기 말에 중앙정부 부채만
950조를 넘는다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955조든가요. 예,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 임기 동안 중앙정부 빚이 무려 300조 이상 늘어나는 겁니다. 그런데 국가 부채라면 이것뿐이 아닙니다. 우선 정부가 최종적으로 지급 책임을 지는 공기업 부채가 빠져 있죠. 이 서구에는 우리처럼 방만한 운영을 하는 그런 공기업들이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이 공기업 부채만 하더라도 이미 500조가 넘었는데 자산을 다 팔아도 갚을 수 없는 빚, 경제학 용어로 적자성 부채라고 하는 게 제가 알기로는요, 절반 정도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OECD 국가와 다른 게 또 하나 더 있죠. 바로 공무원 연금입니다. 우리는 서구보다 10% 이상 높은 무려 50%의 지급률을 보이는 공무원 연금이라는 국가 채무가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때 공무원 연금 개혁을 한다는 게 그냥 눈 가리고 아웅 했다는 게 바로 이 얘기입니다. 공무원 연금, 군인 연금을 현재의 이자율로 계산하면요, 약 800조의 빚이 됩니다.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는 임기 말에 대충만 잡아도 국가 부채가 2250조를 넘게 되는 겁니다. 자, 이게 모두 다 우리 미래 세대, 지금 대학을 다니거나 갓 직업을 가진 20대 혹은 30대 초반의 젊은이들이 앞으로 갚아야 될 빚입니다. 더욱이 한번 확대된 복지는요, 강력한 지도자가 등장하지 않는 한 도저히 줄일 방도가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GDP로 세계 10위 경제 규모라고 하지만 아직 우리 원하는 기축통화는커녕 국제적으로 별다른 대우를 받지 못하는 위험 통화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 미국이나 일본에서 흔히 했던 양적 완화도 우리는 할 수 없는 입장이란 겁니다. 우리가 대도약을 해서 GDP 7위 안에 들지 못한다면요, 국가 부채는 앞으로 미래 세대에게 엄청난 짐이 되는 거죠. 자, 작년 말 GDP는 한국은행 발표로는 약 1조 6194억 2천만 달러, 이 현재 환율로 따져보면요, 대충 1850조 정도입니다. 이 GDP의 40%는 745조죠. 예, 그러니까 지금 또 중앙정부 부채만 국민 총생산의 40%에 달하고 있습니다. 연금부채, 공기업 채무까지 합하면 현재 국가부채는 약 2000조가 됩니다. 이미 국민 총생산의 108%가 됩니다. G7에서 한 번도 빠지지 않은 이탈리아, 다들 아시죠? 부자 나라입니다. 그런데 그 이탈리아가 국가 채무가 GDP의 132%에 이르고 있죠. 오래됐습니다. 국채 이자가 연 7%까지 급등을 했습니다. 이탈리아는 국민 부담률이 거의 30%에 이르는 복지 지향 국가입니다. 도저히 복지 제도로 인해 국가 부채를 줄이지 못하니까 지금 또 EU의 골칫덩어리가 되어 있습니다. 영국에서는 피그스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탈리아와 프랑스, 그리스, 그리고 스페인, 이 나라를 합쳐서 피그스라고 부르죠. 자, 그런데도 문재인 대통령은 지금 자화자찬입니다. 우리 국가 경쟁력이 올라가고 높은 국가 신용도가 유지되는 것이 바로 문재인 정부, 이 정부의 공로인 양 말하더군요. 그러면서 예산안과 세법 개정안에 혁신과 포용, 그리고 공정, 평화의 4가지 목표가 담겨 있다고 말했습니다. 혁신이나 공정, 평화 같은 단어야 솔직히 그냥 그러니 하고 흘려들을 수 있지만 포용이란 단어를 다시 들으니까 저는 좀 싸해졌습니다. 이 대통령이 아직도 소득주도 성장에 매달리고 집착하고 있구나 하는 걸 다시 한번 느꼈기 때문이죠. 아시다시피 이 정부가 내건 소득주도 성장이라는 정책이 하도 여기저기서 얻어맞으니까 문 대통령은 느닷없이 포용성장이라는 낯선 용어를 어느 날 내놓았습니다. 인클루시브 그로스. 사실 이 용어는 월드뱅크 리포트에 처음 나온 말인데요. 한 10년 넘었죠. 솔직히 소득주도 성장 같은 이론이 아니라 국가 간 빈부격차를 줄이는 게 세계 경제를 안정적으로 성장시키고 연착륙시킨다는 이론에 등장한 용어였습니다. 자, 어떻든 대통령은 재정으로 모든 걸 해결하겠다고 나섰습니다. 재정이 국가 정책을 실현하는 수단이며 우리 경제를 혁신시키는 힘이며 또 우리 사회의 공정을 키우는 힘이며 미래 평화를 만드는 것도 재정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면서 사상 최고 고용률을 자랑하는 기질을 또 발휘하시더군요. 노인들 알바 자리를 일자리로 포장하기 좀 미안했던지 40대의 높은 실업률을 걱정하긴 했습니다만 말입니다. 결국 대통령의 시정연설은 저희 예상을 조금 또 벗어나지 않았습니다. 정말이지 대통령은 우리 경제의 실상에 무시한 것이 아닌가. 우리 사회의 부조리 불공정이 어디서 시작되고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모르고 있는 것이 아닌가. 아니 모르고 있다는 확신이 드는 연설이었습니다. 하긴 오늘 시정연설 전에 국회 의장실에서 있었던 이른바 환담회에서도 이 문 대통령의 일방통행은 여전했더군요. 그는 황교안 한국당 대표가 조국 사태를 거론하면서 분노하고 화가 많이 나 있는 국민 마음을 편하게 해주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말머리를 돌려버렸습니다. 이주영 부의장이 야당 목소리를 많이 귀담아 들어주면 대통령 인기가 더 올라갈 것이라고 하자 그저 웃기만 했다고 언론은 보도하고 있습니다. 대신 문 대통령은요. 주승용 의원이 지역구 여수에 있는 이 한상대회 얘기를 할 때는 일일이 답변할 정도로 관심을 보였다고 하는군요. 자, 대통령의 일방통행 시정연설이 끝나자 이번엔 한국당 의원총회, 의총이 열렸습니다. 재미있는 일이 있었더군요. 이 나경원 원내대표가 조국 인사청문회 TF팀에 50만 원 상당의 상품권과 함께 표창장을 여러 사람에게 나눠주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나 의원은 이번 국감은 조국 낙마 국감이었다면서 이 작지만 아주 큰 승리, 새로운 물꼬를 틀 수 있는 승리라고 자축 연설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사법방해제 그리고 가족펀드방지법 같은 조국 적폐 방지 법안, 이 법안들을 내겠다고 했더군요. 한 말씀만 드리죠. 조국이 낙마한 건요. 한국당도 힘을 보탠 건 맞습니다. 그런데 광화문에 모인 국민들과 언론의 힘이었습니다. 솔직히 이번 국감은 최악의 국감이었죠. 저도 이 방송에서 몇 차례 지적했지만 오직 조국에서 시작하고 조국으로만 끝나고 조국에서 모든 점수를 다 딴 국감이었습니다. 근데 그건 이해합니다. 저부터 조국에 매달렸으니까요. 그런데 그 과정에서 정부 관료들이 너무 행복했다고 하더군요. 예전 같으면 국정감사를 통해서 드러날 부조리가 한둘이 아니었을 테니 말입니다. 하나만 묻죠. 올해부터 시작된 세금 폭탄은 도대체 어떻게 할 겁니까? 제가 예언하죠. 제 예언 틀린 적 없습니다. 담배값, 소주값, 막걸리값 올린 정부는 다 망한다고 예언한 것도 그런 예언인데요. 박근혜 정부가 그랬습니다. 가진 자에게서 세금 많이 빼앗아서 그 돈으로 복지를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그게 한계가 있죠. 개인의 성취욕을 꺾을 정도로 세금을 걷게 되면 그 정부는 반드시 망합니다. 거기에 저항하지 않는 야당도 망합니다. 그걸 아셔야 됩니다. 자, 오늘 1부는 여기까지입니다. 원래 경제 얘기하면 다 싫어합니다. 오늘 이 방송 조회수가 얼마 되지 않겠군요. 고맙습니다. 좀 이따 뵙죠. 저는 책이었습니다.